안녕하십니까, 이우연입니다.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된 뒤에 필자에게 제기된 첫 번째 비판은 제가 강제징용이나 강제동원을 부정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이 같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징용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1944년 9월부터 징용이 실시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20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가 일본으로 동원되었습니다. 징용은 그야말로 명백한 강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이 규정하는 그야말로 강제적인 동원 방법이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징용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게 강제징용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오독이 있고 또한 제가 강제징용을 사실을 왜곡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징용은 그 자체로 강제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용 앞에 강제란 말을 굳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징병을 강제징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웃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징용 앞에 강제라는 말을 첨부하는 것은 징용에 대해서 뇌처럼 끌고 갔다. 다시 말해서 노예사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덧붙이기 위해서 덧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징용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징용영서라고 불리던 징용영장이 나오면 대상자는 영장을 먼저 수령해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맞춰서 그곳에 그 시간에 출두해서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받고 그것을 통과하면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다시 모이고 그 뒤에 집단적으로 부산이나 여수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회사에서 나온 노무 담당자가 그들을 인솔해서 연락선을 타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징용에서도 이와 같이 정해진 법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것이지 마구잡이로 붙잡아서 트럭에 싣고 짐짝처럼 일본으로 수송되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징용도 노예사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동원이라는 용어는 사실을 과장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개념입니다. 징용은 강제지만 그에 앞서서 1939년 9월 이후에 만 5년에 걸쳐서 모집과 관알선이라는 방식으로 노무동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모집과 관알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시 노무동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사람은 약 72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징용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약 20만 명입니다. 이 20만 명을 제외하고 52만여 명이 이렇게 모집과 관알선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징용으로 일본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1년을 채우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으므로 징용이 전체 노무동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비중은 더욱 작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무동원 전체를 강제로 규정하는 과장된 개념과 동시에 그와 아울러서 앞서 말한 징용만이 아니라 모집과 관알선까지도 모두 노예사냥의 이미지를 덧칠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이때 조선인은 노예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집과 관알선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새로운 문명을 일본을 찾아 나선 조선 젊은이들의 자발적인 의지였습니다. 여기에는 노예사냥도 노예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강제동원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저는 그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그저 노무동원이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강제동원을 제가 부정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시쳇말로 헛발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중요한 비판 중에 하나는 징용 이전 단계에서도 노무동원이 강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세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 내무성의 고구레 타이요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서가 가장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동, 즉 노동자가 일본으로 가는 것은 모두 납치와 같은 상태이다. 그것은 만약에 사전에 이것을 알리면 모두 도망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습, 유혹하여 나오게 하는 것이나 기타 여러 방책을 강구해서 인질적인 납치 상태의 사례가 많은 것이다 고 기록했습니다. 김민철은 이와 같은 고구려의 기록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과연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1939년 9월 이후에 징용이 시작되는 1944년 9월 이전까지 이러한 강제동원이 일반적이었다면 그 기간에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52만여 명이라는 그 숫자를 생각하면 만약 징용 이전에도 강제동원이었다면 52만여 명이 일본 관원과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소동이 벌어졌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회과학, 역사학에서 한 시대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대사건, 그것의 성격, 그것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일반적인 흐름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하게 전개되는 작은 개별적 사건들 속에서 일반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역사가의 의무입니다. 그 작은 개별적 사건들이 곧바로 역사적 대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쉽게 역사학이 성립한다면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개별적인 사건 하나를 제시하고 그러한 사건 제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역사학은 과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구려의 기록을 포함한 기록도 그러한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더군다나 고구려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더 이상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집과 관할선 시기에 노무동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 1과 같이 1939년부터 해방 이전까지 전쟁에 관계없이 돈벌이를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은 165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1939년 말에는 96만여 명이던 것이 8.15까지 2배 이상으로 폭증하였습니다. 1939년 9월 노무동원이 시작되고 나서 1944년 9월에 징용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모집과 관알선으로 노무동원이 이루어진 시기에 노무동원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일본으로 간 조선인이 무려 13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모집과 관알선에 의해서 동원된 52만 명의 2.6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가 됩니다. 1939년부터 42년의 기간에 고액을 지불하고 작은 배에 목숨을 의지한 채 밀항을 시도하다가 발각된 조선인이 22,800명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항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명도항이다, 가짜 이름 도항이다 하는 것도 빈번했습니다. 군청 소재지나 부산 여수의 여관 이런 곳에서 다음 수송편을 기다리는 사이에 원래 동원되는 노동자의 호적 등본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그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에 도착하면 또는 사업장에 도착하면 바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망했을 것입니다. 소위 편승도항도 성행했습니다. 노무동원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또 합법적으로 일본에 도항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편승도항입니다. 모집이나 관알선에 응한 후에 일본 도착 또는 사업장에 도착한 직후에 새로운 직장으로 도망했습니다. 노무동원과 관계없이 130만여 명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도항하고 2만여 명 이상이 불법 미항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반일 종족주의의 제 글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사례들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일본은 역시 로망이었다고 할 만한 새로운 문명이었고 안정적이고 넓은 취업의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높은 임금의 기회가 있었고 이것을 찾아 일본으로 밀려드는 거대한 조선인의 물결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큰 흐름이었습니다. 전시 노무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커다란 흐름을 전시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시 노무동원이었습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청년, 장년들이 대부분 전쟁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노무동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조선인 청년들은 6할 이상이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도항하는 조선인 젊은이들은 대부분 농민들이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한다는 근대적인 산업의 노동 규율조차, 시간 규율조차 그들에게는 생경하고 벅찬 의무였던 것입니다. 탄광이나 광산과 같이 최초로 경험하는 지하에서의 노동은 극심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 가는 것, 일본행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탄광, 광산으로 가기를 꺼려했던 것, 그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오는 동남아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분명히 하나의 로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D 업종은 기피합니다. 한국의 3D 업종에 취업 제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것을 거절하는 동남아 젊은이가 반드시 한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집이나 관 알선 단계에서 일부지만 강제성이 스며들고 조선인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3D 업종, 광산이나 탄광은 기피한다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강제성과 자발성의 경계는 모호하고 그 둘은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인 강수희라는 사람은 1942년에 관 알선으로 일본에 간 사람입니다. 면장과 주재소에 소장이 일본에 가라 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일본에 갔던 사람이 돌아오면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 가라고 했을 때 그리 저항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한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에 관알선으로 일본으로 도항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나를 불러내서 일본에 가달라고 말했다. 싫다고도 말을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기뻤어. 일본에 가고 싶어도 가기 힘드니까. 한국에 있어도 일도 없고 겨우 농사를 짓는 것 정도니까. 나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에서 얼마만큼, 강제성은 얼마만큼이며 자발성은 얼마만큼입니까? 여기에서 작동하는 관원의 강제성은 그 정도가 도대체 얼마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것입니까? 1939년 이후 일본으로의 도항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로 인해 모집 단계에서 3D 업종을 포함하는 노무동원은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읍이나 면에 모집 인원을 할당하고 책임을 지우는 관알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모집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부에서는 일본행을 강요하는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문명의 별천지이며 고소득의 기회의 땅이고 로망이 되는 상황에서 싫든 좋든 노무동원의 직면에서 그것을 삶을 개척하는, 인생을 개척하는 계기로 삼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보다 더 적극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동원을 합법적으로, 그것도 비용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앞서 말씀드린 편의도항을 한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 반대의 극단에는 정혜경 씨가 말하는 폭력적으로 도항을 거부했던 사건의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들 중 누가, 어느 쪽이 대세를 이루었겠습니까? 끝으로 최대 40%에 이르렀던 작업장으로부터의 도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본은 로망이었고 탄광, 광산을 기피하는 조선인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혜경 위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로망인데 왜 탈출했느냐고 비판하였습니다. 우선 지적해둘 문제는 도망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자들이 조선으로의 귀향을 시도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들은 바도 본 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긴 경험담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 2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1943년 3월에 오사카로 건너간 창시명이 금산 정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는 4개월 만에 공장에서 유유히 도쿄로 도망갔습니다. 도망 과정에서 어떠한 곤란도 없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제재소에서 일했고 일은 훨씬 더 쉬웠고 급료는 이전보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오사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오사카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오사카로 돌아간 이유는 조선으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책임을 그 해당 사업장 오사카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귀국을 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도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데는 앞서서 말씀드린 편승도항 과정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본행을 앞둔 조선인들은 조선인 브로커가 연락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 이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일본 어디에서 만나서 언제 만날지를 미리 약속해 둡니다. 브로커는 동원된 조선인이 새롭게 일할 직장을 마련해 두고 그곳을 향해서 여행 준비를 미리 대신해 둡니다. 피동원자는 작업을 마친 뒤에 기숙사에 외출을 한다고 신고하고 유유하게 빠져나와서 기차를 탑니다. 새로운 직장이 방공호나 경납고와 같은 군사시설을 만드는 건축 현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망자임을 알면서도 이들 사업장에서는 그 도망자들을 흔쾌히 고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도망자는 일본이 싫은 것이 아니라 탄광이나 광산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로망과 도망은 양립하고 병존하였습니다. 도망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강제 연행이나 노예노동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 시기 일본도 역시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사람이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